자, 이제 파나입니다. 자, 파나 역시 매년 최소한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최소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두 문제씩 나올 때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한 문제인데요. 특히 서예 파나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꼬박꼬박 충실하게 나오는데 로테이션이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 파나는 쉬웠어요. 작년에도 쉬웠고 최근에 파나는 쉽게 나오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불행입니다. 왜냐면 이러다가 이제 한 번쯤 확 어둡게 나온다는 거죠, 뭐. 근데 사실 파나는 일단은 쉽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게 아직도 안 나온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파나에 대한 현황, 대비를 보시면, 자, 파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내용 쭉 읽어보시면, 파나는 단원 특성상 난이도가 좀 평이했다. 쭉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중간쯤 보시면, 자, 한 다섯 번째 줄, 최근 생태 미술의 확산에 힘입어 생활 판화와의 관련성가 여전히 출산이 높다. 그리고 15년 개정 교육과정론과 연관시켜 수업 지도안 작성 관련 내용, 이런 것들, 교과서 관련된 판화들, 과정, 재료, 연구, 미적 체험 감상과 연계 응용 문제 등을 학습해라. 14년 석판화의 심층 제작 과정 나왔고요. 17년에 메조틴트의 재료 과정 나왔는데 이 메조틴트가 올해 또 나왔습니다. 그죠? 자, 18년도 실크 스크린 제작 과정 중에서 이러이러 했더니 이게 이렇게 됐더라. 오류가 무엇이냐, 문제점 세 가지를 적어라.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오류에 대한 거.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좀 더 심층적인 완전히 이해, 과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 재료의 용도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19학년도에는 볼록판의 두 기법을 묻는 문항. 근데 이게 평이하게 나왔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바로 또한 평이하게 나왔는데 오모파나의 그라운드의 두 가지 종류. 하드 그라운드, 소프트 그라운드. 그리고 메조텐트가 또 나왔다. 어쨌든 올해까지는 이렇게 좀 대체로 로테이션 관점에서 좀 평이하게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특수기법, 아직까지 안 나온 조금 더 복합적인 응용에 대한 것들, 생활파나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두긴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개정 교과서 접한들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넘겨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예전 파나 문제, 99년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원별로 봐서 그렇지 앞에서부터 이제 97년, 98년, 99년 문제를 보시면 자, 97년, 98년까지는 파나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99년도에 파나가 너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낸 거예요. 그때는 뭐 문제가 뭐 다섯 개 여섯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처음 나온 파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판에 의한 표현이다. 이거 앞에서 우리 서예 문제 푼 거랑 좀 비슷하죠. 서예 문제를 제시했는데 도판 3개 제시해놓고 판에 의한 기법이다 했잖아요. 판화 기법으로. 지금은 그냥 판에 의한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다음 판화들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원 때문에 그래요. 답원은 판화가 아니라 갑자기 또 서예네요. 근데 판에 의한 표현이다. 얘는 판화는 아니지만 판으로 찍은 거다 이 뜻입니다. 이거 뭐예요? 아까 우리 잠깐 풀었듯이 얘는 또 비석을 찍은 거니까 탁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은 아니지만 판으로 찍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조건에 맞게 답을 하시오. 조건 1, 1-1. 작품 가, 나와 같은 작품에서, 자, 가는 표현주의 작가 노을대라는 사람의 예수의 얼굴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흑백 목판화로 찍은 거네요. 나는 조선 초기에 삼강 오륜 행실도. 자, 조선 초에는요 문맹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글 창시되기 전까지는 전부 한자 문화였잖아요. 한자 누가 알아? 양반들만 알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초에는 이 문맹을 좀 어떻게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결국 한글을 창제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림으로 다 교리를 혹은 어떤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여기저기 막 각 전국에서 효도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뭐 그저 어머니에 대한 불효의 사건들 이런 오만 가지 이상한 그저 유교적인 도덕을 해치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자 임금이 노발대발해서 쟤네 좀 가르쳐라. 글은 안 되니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삼강 오륜 행실도들입니다. 우리 삼강오륜 아시죠? 그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해야 된다라는 유교적인 윤리적인 도덕 가치를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그린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목판화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목판화밖에 없었죠. 뭐 금속판화는 그렇죠. 이후에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가, 나와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볼록판의 일반적인 특징을 세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옛날 문제답습니다. 세 가지 이상이니까 10개를 적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최하 3개는 꼭 적으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냥 볼록판의 일반적인 특징 세 가지 적으면 되네요. 뭐 강한 흑백 대비가 크다, 날카로운 칼자국이 멋이 돋아진다, 볼록하면 잉크가 묻는다, 얇은 한지로 찍는다, 뭐 수풀이나 바렌을 사용한다 등등등등 뭐 종류는 되게 많죠? 세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품 다에서 볼 수 있는 1. 한문 서체 명칭. 자, 이건 결국 또 한문, 즉 서의 문제네요. 결국은 이 문제는 대문항 속에 소문항 2개가 나왔는데 소문항 하나는 서의 문제, 하나는 파나 문제입니다. 그러면 파나 문제도 제일 쉬운 볼록 파나 문제를 냈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역시 또 엄청나게 또 착각하신 분들이 작품 가나와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볼록 파나의 특징을 적는데 그냥 쉽게 적으면 될 건데 또 가는 사람 얼굴이잖아요. 응? 나는 또 양각이고 가는 양각을 혼용했고 나는 양각으로 찍었다. 이런 것들 적으신 분들이 계세요 또. 문제를 또 엉뚱하게 해석한 거죠. 가, 나의 각각 개별적인 도판에 대한 특징 묻는 게 아니라 가, 나와 같은 볼록 하나의 일반적인 특징이니까 그냥 도판은 이제 버려도 돼요. 그냥 볼록판의 일반적인 특징 묻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자, 작품 다에서 볼 수 있는 1. 한문서체 명칭은 뭐죠? 전도체네요. 2. 자형은 세로가 긴 장방형. 됐죠? 회귀 변화는 아까 나온 거랑 똑같네요. 회귀 변화가 일정하고 전질이 둥글다. 굉장히 아주 쉽게 나왔네요. 이해되십니까? 넘기세요. 자, 다음 해입니다. 2000년. 자, 다음 학생 작품 가나에 해당하는 판화의 종류를 쓰고 판화의 종류 문제네요. 그 표현 특징에 대해 6숫자를 서술하라. 뭐 이것도 굉장히 아주 쉬운 단순한 문제네요. 가번은 볼록판화, 목판화네요. 나번은 지판화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종류.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나에 해당하는 판화의 종류라고 했는데 가나를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종류를 적어라 하면은 볼록판화라고 적으면 되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볼록판화 중에서 가는 목판화. 이게 목판화인지 고음판화인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볼록판화 적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나는 볼록판화가 아니에요? 틀리죠. 나가 지판하니까 가는 어쨌든 재료를 밝혀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목판인지 고무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질감입니다. 거기 지금 배경에 깎아낸 게 이게 고무의 질감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자국들이 그죠? 흔적들이 좀 뾰족뾰족한 게 나무를 깎은 겁니다. 그래서 목판화라고 해야 돼요. 나번은 뭐 누가 봐도 지판화네요. 그죠? 해놓고 이제 적으면 되겠죠. 표현 특징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얘기 없이 그 표현의 특성 했을 때는 그냥 목판화의 특성이 아니라 이때는 학생 작품 가나의 표현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종류를 적고 나서 그 표현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럴 때는 각각의 주제, 소재, 뭐 인물인지 동물인지 풍경인지 이런 얘기를 이제 거론하시면서 목판화의 특징을 같이 적는 게 혹은 지판의 특징을 같이 적는 게 의도 파악하는 거겠죠. 목판화. 달리기 후 골이라는 장면을 강하고 생동 있게 표현한 목판화로 날카로운 조각도에 맛이 잘 살아난 볼록파닝의 인물화 작품이다. 음각과 양각을 혼용하여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죠. 음각, 양각을 혼용했죠. 이해되세요? 어디가 음각이세요? 일단 옷 안에 그저 글자하고 문양 판 거. 자, 얼굴하고 팔, 다리, 윤곽은 양각이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양각, 음각에 혼용한 거죠. 나번 지판하죠. 벤치와 나무가 있는 공원의 모습을 표현한 풍경판화로 종이를 바탕면 위에 오려 붙인 후 잉크를 발라 찍어낸 지판화이다. 단순한 형태와 뚜렷한 윤곽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때만 해도 그냥 표현 특징 하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주제, 뭐 구도, 원리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자, 3번 2002년 문제죠. 자, 이제 2001년에는 안 나왔고요. 한 해 건너뛰어서 2002년 문제입니다. 요 문제 별표 치세요. 문제 요구 파악을 해야 되는 역시 보편적인 문제 유형으로 괜찮은 문제인데 역시 이것도 그 당시에 의도 파악을 못해서 너무 좀 작게 봐서 답을 틀리게 쓴 분이 많았습니다. 다음 보기는 김교사가 자 이렇게 어떤 교사가 수업 중에 뭐를 하려고 한다라는 문제 유형들 최근까지 잘 나오고 있는데요. 김 교사가 판화의 세계라는 주제 혹은 단원 제목으로
수업을 하려고요. 참고 자료로 준비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이게 수업 지도안을 만들면 단원 명칭은 파나에 3개일 거고 그리고 참고 자료는 밑에 이렇게 4개를 교사가 준비를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과연 표현을 할 건지 감상을 할 건지는 뭐 뒤에 내용이 없으니까 뭐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물음에 답하라 했는데요. 보기를 봤더니 도장, 집회, 광고 전단지, 무늬가 인쇄되는 옷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가지인데요. 잘 봤더니 도장, 우리가 보통 도장은 볼록판에 속하죠. 집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회는 전부 오목판화로 찍는 겁니다. 오목판화 중에서 나중에 심화 때 배울 겁니다. 그라비어 인쇄라고 해서 오목판화의 기법 중에서 그라비어 기법이라고 해서 도장, 집회를 찍는 굉장히 아주 정밀한 그죠? 망점 개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라비어인데 오목판이에요. 이게 집회고요. 전단지는 우리 그죠?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막 아주머니들 막 전단지 주잖아요. 그게 칼라로 제일 싸게 대량으로 만들기에 찍기에 좋은 건데 바로 평판화입니다. 이게 바로 평판화 중에서도 옵셋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판화하고 이제 인쇄하고 연결하는 것도 한번 해야 돼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셋 인쇄라고 해서 얘는 오목판화의 인쇄 기법이고요. 얘는 평판화의 인쇄 기법이에요. 오프셋 그러면은 딱 찍은 평판화로 찍은 그림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 찍은 그 그림을 다른 새로운 종이에다가 다시 찍어요. 그러면은 새로 찍은 그 종이가 옵셋 인쇄의 결과가 됩니다. 그럼 이제 좌우가 안 바뀐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 옵셋 인쇄로 찍는 평판화가 전단지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무늬가 인쇄된 옷감은 대부분 다 공판이겠죠. 실크 스크린 아니면은 스텐실. 자,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의도인데요. 3-1 보기와 관련된 각각의 판형 명칭을 써라. 너무 쉽네요. 가는 볼록판, 나는 오목판, 다는 평판라는 공판. 쉽죠? 자, 3-2번 별표. 자, 이게 처음으로 나온 수업 의도입니다. 교사의 수업 의도를 써라. 처음 나왔어요. 김 교사가 판화의 세계 수업에서 보기와 같은 참고자료를 준비한 의도를 쓰시오. 뭐 줄수 제한이 없네요. 많이 쓰셔도 좋겠죠. 누가 봐도 왜 이걸 준비했을까요? 판화라는 게 이렇게 예술 작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존재하고 있다. 특히 그 4가지 판형별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일상에 쓰이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미술과 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더 애호심을 갖게 그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따라서 답지 보세요. 3-2번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판화의 활용성을 알아보고 판화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우며 각 판형별로 어떤 실제 예가 활용되고 있는지를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판형의 특징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그죠? 이 4가지의 판형 자체를 너무 또 깊게 접근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답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딱 순서도 볼록, 오목, 평판, 공판이네요. 그죠? 쉽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05년 문제입니다. 자, 표형식이네요. 2005년, 6년, 7년, 8년 이때쯤은 표형식이 특히나 많았습니다. 자, 표인데요. 다음 같은 판화의 준비물과 제작 순서를 참고하여 1과 2의 판화 종류를 쓰고 판화의 일반적 특징과 구별되는 자, 이렇게 나온 것도 처음이어서 줄 그으세요. 판화의 일반적 특징과 구별되는 이라고 조건을 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판화의 일반적 특징은 뭐가 있죠? 2가지가 있죠. 판화 하면은 회화와 다른 거. 판화의 일반적 특징은 판화는 간접적이다. 회화는 직접적이잖아요. 그리고 판화는 복수적이다. 회화는 딱 일시잖아요. 한 장. 이게 가장 대표적인 판화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거와는 구별되는 이라고 했잖아요. 판화 1, 2의 특징을 한 가지만 써라 해놓고 이제 그림을 봤더니 자, 뭐 2그림 다 뭐 처음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첫 번째 그림은 학생이 그린 거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처음 보겠죠. 오른쪽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앤디 워홀 팝아트의 실크 스크린이네요. 자, 그렇게 해놓고 위에 표를 보세요. 준비물 1번에 대한 왼쪽 그림 1번이에요. 아크릴판, 판화의 잉크, 종이, 붓, 헝겊이라고만 재료가 되어 있는데 아크릴판인데
종이 붓 헝겊에 판에 잉크만 있어요. 근데 제작 순서를 봤더니 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찍기.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회화기법 데칼코마니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냥 딱 놓고 찍은 거잖아요. 그런데 판하니까 그러면 데칼코마니 적으면 안 되겠죠? 단 한 장만 찍는 거 뭐죠? 모노타이프. 따라서 1번의 종류는 모노타이프인데 이 당시에 역시 데칼코마니 답 나왔습니다. 문제 의도 파악을 못하는 거죠. 데칼코마니는 회화기법이잖아요. 지금 파나 종류 물었으니까 모노타이프.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준비물 천, 나무, 틀, 그리고 괄파나 잉크, 종이 스퀴즈니까 뭐 스퀴즈를 봐서도 그렇고요. 도판을 봐서도 그렇고 천, 나무, 틀을 우리는 묶어서 실크 틀이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작 과정 봤더니 나무 틀에 천을 붙이기. 그럼 이제 실크 틀이 완성이 되죠. 파라핀을 바르기. 여기서 이제 파라핀을 바르는 게 파라핀이 나왔는데 파라핀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감광액 혹은 글루입니다. 파라핀 줄 그으시고 파라핀을 써도 되는데요. 감광액이나 글루. 감광하기, 잉크 미러 찌꺼기 하면은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제작 과정이 나와 있지만 이제 필름을 넣는 과정이 빠져 있긴 하죠. 뭐 제작 과정 자체는 없어도 지금 문제 요구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는 실크 스크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구별되는 특징에 하나씩 적어야 되잖아요. 뭐하고 아까 얘기한 요거랑 구별되는 거 하나씩. 그러고 봤더니 첫 번째 거는 모노타이프니까 당연히 뭘 적어야 돼요? 일반적인 판화는 복수적이지만 얘는 오로지 단 한 장만 찍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적어야 되는 거죠. 1번에는. 그죠? 문제 요구 파악 잘 하시라는 거야. 한 장만 찍을 수 있다. 이거 적으면 되죠. 그러면 나번은요. 자, 얘는 그러면 한 장 찍는 건 아니죠. 그럼 얘는 간접적이다에 할 텐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얘는 간접적이지 않다는 뜻인데 그럼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 간접이란 말은 잉크가 다른 판에 한번 묻었다가 다시 종이에 묻는 게 간접인데 이거는 공판하잖아요. 어때요? 잉크가 직접 종이에 묻죠. 이렇게 적어야죠. 이해되세요? 자, 상을 간접적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구멍으로 밀어넣어 직접 찍는다. 혹은 잉크가 직접 종이에 묻는다. 그죠?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상을 직접 그리지 않고 과학기술을 사용해 만들어낸다. 이거는 그냥 가로치세요. 이거는 사실 정답에는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가로치고 빼버리세요. 왜냐면 문제 의도상 일반적인 판화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물론 이제 그 세 번째 그 제가 지금 가로치라는 게 답이 되려면 일반적인 판화는 손으로 그린다라는 게 또 정석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굳이 손으로만 안 그려도 판화는 되잖아요. 디지털 판화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로치고요. 잉크나 혹은 상이 직접적으로 묻는다 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문제 조건을 좀 내가 유심히 봐야겠구나라는 거 느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화 문제에서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드디어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죠? 바로 에디선 넘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판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판화는 판형 혹은 판화의 종류들만 정리하는데 판화의 종류들 말고 우리가 외워야 될 게 기본적인 이런 에디선 번호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드디어 처음 나온 겁니다. 2006년에. 판화 작품에 서명된 것을 보면 100분의 38, 뭐 AP, CP 등등이 쓰이는 걸 볼 수 있다. 각각 그 의미를 써라. 해놓고 이제 100분의 38 돼 있네요. 뭐죠? 총 100장 중에서 38장째 작품.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냥 의미를 쓰면 되니까 개념이잖아요. AP는 원작 가치가 뛰어난 판화로 총 에디선의 10%를 일컫는다. 혹은 작가의 소장용으로서 원작의 가치가 뛰어난 판화이며 총 에디선의 10%를 일컫는다. 뭐 어쨌든 간에 개념하고 특징 적으면 되겠죠. CP 더 이상 찍지 않는다는 의미로 판에 흠집 혹은 X자를 내어 표기한다 해서 캔슬 더 이상 찍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실 그때 나온 문제들 자체가요. 이제 뒤에 계속 이제 로테이션 되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자, 그 70페이지 오목 하나 제작 과정을 볼까요? 자, 오목 하나 제작 과정은 일단 요 문제 자체는 가번 도판은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도판입니다. 황규백의 메조 틴트에 우리나라 오목 하나의 메조 틴트 대가입니다. 요 그림은 교과서에도 있고 잘 나오니까 일단 별표 쳐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번은 지금은 작관 작가인데요. 이 하동철
작가라는 이 오모파나에서 특히 이런 그 굉장히 좀 그 광택이 있는 질감 같이 해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이제 사진의 필름을 오모파나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기법으로 그린 작가입니다. 자, 일단 오모파나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는 제작 과정 문제를 예시했는데 우리 아까 표형식 문제 4번 문제 있었죠. 그 같은 경우는 제작 과정을 제시하긴 했으나 여러분들에게 써라 이건 아니었죠. 근데 드디어 제작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만 제작 과정을 쓰되 가로 형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문장은 되게 짧게 나왔습니다. 이게 당시로서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제작 과정을 서술형으로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 보여주는 문제였죠. 자, 어쨌든 볼게요. 다음 두 작품은 오모파나의 예이다. 가 작품에 사용된 제작에 사용된 기법명과 제작 과정을 쓰고, 자, 여기 제작 과정을 쓰고라고 돼 있죠. 나 작품의 제작 과정을 참고하여 빈칸을 채워 써라. 하나는 제작 과정을 직접 쓰게 했고요. 하나는 제작 과정을 제시하고 가로 넣기를 하면서 제작 과정의 문제로서 나왔습니다. 자, 가번의 기법명은 너무나 단순하죠. 메조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판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판화를 공부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보시면 이제 판화에서 판형부터 보면은 볼록판, 오목판, 평판, 그죠? 그리고 공판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 중에서 오목판의 문제입니다. 오목판은 다시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뉘죠. 직접법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드라이 포인트, 그리고 메조틴트, 그리고 뭐가 있죠? 인그레이빙이 있죠. 자, 간접법에 들어가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에칭, 그리고 이제 에코 틴트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요목화를 제가 시켜드린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드라이 포인트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니들로 새겨서 이제 파는 거고요. 지금 거기 나온 게 메조 틴트가 이제 이 해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판화의 흐름 중에서는. 자, 드라이 포인트는 대체로 이제 선묘 느낌이고요. 메조 틴트는 메조, 중간 톤에서 풍부한 중간 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죠. 인그레이빙은 드라이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선묘의 느낌인데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 정밀한 느낌이 가능한 그런 판화가 인그레이빙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드라이 포인트는 니드를 쓰지만 인그레이빙은 뷰린을 쓴다 뭐 이런 차이점 이 곧바로 뒤에 또 기출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지금은 그 중에서 메조 틴트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문제였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간접법에는 에칭이 있고 에코 틴트가 있는데 에코 틴트가 바로 수채화 같은 그런 부드러운 톤의 느낌이고요. 에칭은 역시 선묘인데 이 드라이 포인트의 선묘는 직접 파낸 선, 에칭의 선묘는 부식으로 만드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요목화를 알아둔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면 가번의 기법은 메조틴트 제작 과정은 메조틴트 제작 과정. 자, 이게 지금 07년 기출 문제죠. 올해 기출 문제에서 메조틴트가 또 나왔죠. 그리고 메조틴트는 뒤에 넘기시면 몇 개 더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판에 로커로 무수한 요철을 만들어 어두운 바통톤을 만들고 이 요철을 스크레이퍼와 바니스를 이용해 긁거나 눌러가면서 밝은 면과 하이라이트를 찾아내며 세밀한 묘사를 한 후 잉킹하여 프레스로 찍는다 해서 줄 그으세요. 로커 그리고 스크레이퍼 바니셔 해서 이 메조틴트 자체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죠. 편편한 동판이 있으면 이 동판에 그죠? 우선적으로 할 일은 바로 뭡니까? 로코라고 생긴 그죠? 도구를 이용해서 판면을 이렇게 눌러가면은 그때 로코 이렇게 생긴 거죠. 마치 큰 반구형으로 생긴 손잡이 크게 달려 있는 거로 얘를 이렇게 도르래처럼 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 형태, X 형태로 방향을 굴리면 여기 로커 밑에 굉장히 무수한 촘촘한 바늘 같은 게 있어서요. 얘를 판 위에 굴리면은 굉장히 무수한 촘촘하게 홈이 파여집니다. 이 홈에 잉크를 채워서 찍으면은 이 면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홈이 까매지지 않도록
이 표면을 다듬어서 문질러 버립니다. 이 문지르는 요 도구가 뭐라고요? 처음에 이제 스크레이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니서로 순서로 맞게 쓰면은 스크레이퍼나 바니서나 둘 다 얘로 여기를 눌러가면서 편편하게 만들면 여기가 이제 잉크가 채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올해 또 시험에 나온 거죠. 이때 도구, 로커, 그리고 스크레이퍼, 그리고 바니서의 명칭들이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로커의 역할인데 이게 그래서 저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번이 조금 어려운 거였어요. 그 당시로는. 자, 나번은 오목파나의 간접법을 부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부식을 이용하는데 감강으로. 자, 이 감강에게 줄 그으세요. 이거는 그래서 일종의 포토 오모파나 기법입니다. 오모파나 중에서도 포토 에칭. 그래서 이걸 일명 자, 나번 도판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두세요. 포토 에칭. 에칭은 에칭인데 포토, 사진, 포토 에칭이다. 나번 도판이 포토 에칭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동판을 준비해요. 동판에다가 감강액을 바릅니다. 우리 감강액은 우리 보통 사진 현상할 때 바르는 그 감강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암실에서 빛에 노출한 후 현상을 해요. 그럼 상이 맺히죠. 그리고 나서 가루가 뭐냐인데요. 이게 간접법이기 때문에요. 그 판을 질산액에 담가 부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꺼내서 잉킹하여 프레스로 찍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굉장히 단순한데 중요한 점은 감강액을 바르고 현상을 하고 질산액에 담가 부식한다. 이 과정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토 에칭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명 포토 에칭은 그 위에 도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마치 어떤 금속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미니멀한 느낌에다가 뭔가 흡사 오바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아주 패턴화된 듯한 이러한 섬유의 느낌으로 필름화 시켜서 얘를 감강액을 쓴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지금 뭐 아직까지는 요거 나오고 나서 안 나왔기 때문에 포토 에칭은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한 번쯤은 다시쯤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따라서 특히 주의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08년 기출 문제입니다. 자, 역시 표 형식이네요. 자, 07년도의 문제에서 매주 틴트 그리고 포토 에칭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사실은 다른 평판 하나, 그죠? 뭐 아니면 볼록 하나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 잘 봤더니 또 오목 하나가 나왔네요. 그죠? 다만 또 매도트가 나왔는데 방금 전에 7년도에는 도판과 과정을 물었다면 이번에는 오목 하나를 그냥 묶어서 크게 비교하는 그런 표형식입니다. 결국 올해 시험도 7년 문제, 8년 문제가 올해 20학년도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자, 다음 판화 기법들은 금속판의 표면에 용구로 직접 홈을 내고 잉킹을 한 후 찍어내는 기법들이다까지 줄 그으시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다음은 오목판화 중 직접법이다 이 뜻이네요. 이해되세요? 그 문장 줄 그으시면 금속판의 표면에 용구로 직접 홈을 내고 잉킹을 한 후 찍어내는 기법들이다. 오목판화의 직접법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직접법에는 뭐가 있었죠? 드라이 포인트, 인그레이빙, 매주 틴트 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법 1, 2 중에는 드라이 포인트 아니면 인그레이빙이네요. 요목화를 하면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적기 위해서는 용구를 봐야 되잖아요. 철침, 니들이라고 돼 있죠. 아, 얘는 보나 마나 드라이 포인트죠. 그죠? 그러면 3번은 뷰린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삼각형, 역삼각형 꼴에 송곳돼 있죠. 네, 뷰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끝부분이 이런 역삼각형 모양의 송곳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뷰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인그레빙이죠. 굉장히 쓰기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드 틴트는 필수 연구라고 해놓고 3번이 비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당시에 로코 말고 스크레이퍼 혹은 바니서를 적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참 문제 의도 파악을 못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매주 틴트는 도구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로커고요. 그죠? 얘는 스크레이퍼고 얘는 바니서잖아요. 물론 세 개의 도구가 다 있죠. 그럼 대체 뭘 적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얘를 적을 거면은 얘는 왜 안 돼요? 근데 하나만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하고 얘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이거는 메조틴트에서 정말 가장 기초적인 어두운 그 명암을 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얘가 중요하겠어요? 얘가 중요하겠어요? 얘가 중요하죠. 왜냐면 거기 나머지 상대적으로 니드라고 뷰린이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나머지가 뭐냐면 아까 제가 드라이 포인트를 니드라고 했죠. 인그레이빙은 뷰린이라고 했죠. 얘네들이 드라이 포인트와 인그레이빙에서 형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조틴트는 뭐겠어요? 스크레이퍼, 바니서?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 작업이 먼저 돼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로커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은 3번이죠. 3번은 로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작 효과가 다 비어 있네요. 제작 효과라는 말. 자, 얘는 이걸로 니들로 드라이 펀트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입니다. 그러면 4번은 가늘고 날카로운 선에 의한 자유로운 선묘 효과. 가늘고 날카롭다. 5번은 뭡니까? 부드럽고 풍부한 톤 효과. 혹은 부드럽고 풍부한 중간 톤 효과. 왜? 메조 틴트니까. 그럼 마지막에 인그레이빙은 뚜렷하고 굵은 선에 의한 기계적 선의 겹침 효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드라이 포인트의 선과 인그레이빙의 선입니다. 더 가는 것이 드라이 포인트, 좀 더 굵은 것이 인그레이빙.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거, 그리고 기계적인 거 이렇게. 알겠죠?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08년 이후부터 싹 갑자기 사라졌죠? 객관식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4년 기출문제 하나가 나왔는데 처음 보는 도판이 나와서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기입형이거든요. 근데 이 도판 교과서에는 없지만 파나 필독서가 대표적으로 파나의 세계하고 파나 그리고 이제 한 권 더 있어서 한 세 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 중 하나가 한웅성 씨의 파나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파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도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책을 누가 다 보겠습니까? 도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도판을 모른다고 치고 풀어야 돼요. 가를 참가하여 참고해서 자 고바야스라는 일본 작가인데요. 뭔가 좀 아주 처음 보는 그죠? 그런 판화예요. 나의 밑줄 친 판화 기법 명칭을 써라 돼 있는데요. 자, 이 기법은 잘 보세요. 18세기 후반 영국의 토마스 베이이 동판 인쇄 기법을 목판에 적용하여 발전시켰다. 그렇다면 결국 목판화라는 얘기네요. 동판 기법을 목판에 적용했다고요. 19세기 중반에는 스케치에 사진 현상을 도입해서 더욱 정교한 판넬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사파를 대량으로 제작하기 위해 활용된 이 기법은 자, 사파를 대량으로, 그죠? 정교한 선을 표현하기 위해. 그러고 보니까 그림이 되게 정교하네요. 뷰린 같은 예리한 도구와 단단한 판들을 사용한다. 뷰린. 자, 여기서 역시 또 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들은요. 뷰린 나오니까 주저하지 않고 인그래빙을 썼어요. 뷰린 보자마자. 아까 우리 영접할법 보자마자 칙늑 쓴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러면은 스스로 용납이 안 될 텐데요. 뭐? 그 위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줄에. 목판에 적용하였다. 이 말하고 위배되잖아요. 인그레이빙은 목판이 아닌데. 자, 계속 볼게요. 제일 밑에 이 기법은 바렌을 또 사용한대요. 줄 그으세요. 인그레이빙이면 뷰링으로 찍으면 동판 프레스로 찍어야 되는데 웬 또 바렌? 표면에 잉크를 발라찍기 때문에 파낸 부분이 바탕색으로 나타낸다. 파낸 부분이 바탕색으로 나타낸다. 무슨 말일까요? 파낸 부분이 바탕이다라는 얘기는 파낸 게 여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결국 볼록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인그래빙인데 우드 인그래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판화가요. 우드 컷, 우드 인그래빙이 나왔거든요. 그게 또 이 문제를 4년 지나서 다시 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문제가 돌고 돈다라는 거를 안다면 기출문제 분석을 얼마나 잘해야겠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말 나온 김에 저 뒤로 넘어가서 제일 뒤에 부록 파트에서 그죠? 예, 19학년도 기출문제를 잠깐 볼게요. 19학년도 기출문제 파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19전도 기출문제예요.
자, 거기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번호로 확인합시다. 문제를 가면서 B형 문제가 어디 갔죠? 지금 A형밖에 안 실려 있나요? B형 빠졌죠? B형이 빠져버렸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넣어드릴게요. 이거 B형 문제, 이 우드컷 우드 인그레이빙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누락이 됐나봐요. 나중에 제가 다시 프린트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보신 김에, 지금 지나가다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또 중요한 거는 지나갔는데, 그 앞에 19년 문제에서요. 자, 우리 2번 문제 잠깐 볼래요? 19년 문제 A형의 2번 문제 잠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아까 풀었던 한자어 비슷한 게 하나 있죠? 그죠? 이거는 서예 문제니까 요거는 지금 19년도 19학년도 미술 A형 2번 보시면 갈지자가 나와 있네요. 자, 서예에서 회계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에는 전과 기억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기본 이론 배우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전과 절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럼 아마 기억은 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한번 좀 더 보세요. 이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기억이 있다. 전이란 붓을 굴려서 회계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고 기억은 똑같은 기억이죠. 직선적으로 꺾어서 회계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이다. 무슨 말일까요? 굴려서 바꾸나 꺾어서 바꾸냐 이 얘기죠. 굴려서 바꾸면 약간 둥글 거고요. 꺾어서 바꾸면 약간 획이 딱 각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네요. 절법이구나. 전과 절. 그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노봉, 장봉이 있고 뭐 중봉, 편봉이 있듯이 전과 절이 있습니다. 전은 둥근 획, 절은 꺾는 획을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보세요. 자, 갈지에, 그죠? 날획을 쓸 때는 날짜, 획의 굵기와 방향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해놓고요. 날획의 운필에서의 방향을 3번 전환하여. 자, 3번 전환한다, 3번 꺾는다 뜻이에요. 줄 그으세요. 하면서도, 완곡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자연이 이루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운필법을 니은이라고 한다. 일단 기억은 절법이에요. 그러면 니은은 3번 전환한다. 즉, 가로로 가는 횡획에서 3번 꺾는 것을 우리는 삼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 547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2번 난이도 하하 해가지고요. 절법, 삼절법에서 나와 있잖아요. 제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 교재에서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 평이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착각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결국 이 19년도 문제는 뭐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뭐 용필법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나오는 파트가 딱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고요. 그래서 72페이지 다시 넘어오시면 파나에서는 자, 이 우드 인그레이빙이라는 우드라는 말을 붙여야지만 정답이다. 그리고 이 우드 인그레이빙에 관련해서는 목파나의 종류에는 우드컷과 우드 인그레이빙이 있다라는 것이 19년도에 이제 올해 말고 작년도에 역시 나왔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74페이지. 자, 이거는 별표를 치세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작 과정이 전문가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 역시 제가 수업 때 석파나 나올 때가 됐다. 특히 제작 과정이 제일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석파나이기 때문에 재료 연구 사용법 전문가 수준으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심화 이론 때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매우 강조했었던 문제로 드렸던 문제입니다. 볼게요. 9번. 다음은 단색 석파나 영어로 리소그래피라고 되어 있죠? 예,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한 것이다 해놓고요. 1번부터 6번까지 단계가 쭉 나와 있어요. 자, 밑줄친 기억 니은 단계라는 재료와 사용법을 순서를 서술하고 해놓고 자, 기억이 2줄, 니은이 2줄이 각각 비어 있네요. 결국은 그 2줄이 각각 똑같은 내용이니까 기억 니은에 한 문장씩 혹은 한 내용씩 쓰면 되겠네요. 그죠? 위의 기억과 아래쪽의 기억이 같은 문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1번 판의 감응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감응하다라는 얘기는 판이 어떤 재료에 그죠? 반응하다 이 뜻입니다. 연마된 석판화용 알루미늄 판을 자, 연마란 얘기는 잘 갈려진, 다듬어진, 그죠? 곱게 갈려진 연마된 석판화용 알루미늄 판을 흐르는 물에 씻어 말리고 카운트 해치액 자 가로하세요. 여러분들이 요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요거는 아직은 좀 내용이 어려울 겁니다. 심한 내용이거든요. 카운트 엣치로 해서 처음에 판을 깨끗하게 씻는 용도가 카운터 엣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외워두세요. 나중에는 심할 때는 할 겁니다. 판의 전면에 골고루 묻힌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로 씻어 재빨리 건조시킨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 두 문장 전체를 박스 별표 치시면서 나중에는 꼭 외우세요. 지금은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할 때 외우죠? 석판화에서 가장 초기에, 제작 과정 중 가장 초기에 판을 준비하는 과정의 핵심 내용을 써라. 판을 처음에 준비해서 알루미늄 판을 준비할 거 아니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감응 처리 방법을 써라면 이 문장을 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거는 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 올해 판화는 평판화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작년에 문제 풀이 때 그리고 이 심화 이론 때 그런 설명을 했어요. 올해 작년 초죠. 올해는 흐름상 오모판화하고 평판화가 나올 차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모판화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평판화입니다. 그리고 공판화 쪽이에요. 특히 평판화에서는 요거 이런 거 외워두세요. 꼭. 자, 그래서 카운트 엣치액이라는 용어도 이해해 두시고요. 흐르는 물에 씻네요. 그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평판화는 원리가 뭐죠? 유성으로 그림을 그리고 바탕을 수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성과 수성이 반발을 일으키는 배수성의 원리를 취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론 수업 때 그런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평판이 있으면 알루미늄 판이죠. 유성으로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데 이 유성 재료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해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성 색연필. 자, 학생들은 유성 색연필을 유성 크레용, 그냥 크레용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용이니까 답을 쓸 때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해먹 적고 가급적이면 유성 색연필보다 리소 크레용이라고 쓰세요. 가급적이면.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냥 크레용으로 그려요. 그냥 크레용 있죠. 그렇다면 유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리소 크레용 혹은 해먹 해서 연필 질감이면 리소 크레용, 번지기 뭐 물의 느낌이면 해먹입니다. 자, 요게 유성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걸로 그림을 그리고 그 여백의 바탕을 비롯한 이런 부분에는 뭐 한다? 바로 수성을 강화시키는 역할, 아라비아 고무액을 바릅니다. 얘가 판면에 수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유성이고요. 나머지는 수성이 강화되면 서로 반발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게 바로 배수성의 원리입니다. 수업 중에 이론 정리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그 내용이죠. 그럼 서로 반발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이게 반발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잉크를 올리면 잉크 자체도 유성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올리는 잉크도 유성 잉크예요. 그러면 유성 잉크가 수성이 강화된 바탕에 묻으면은 바로 판이 이미 수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떨어져 버릴 거고요. 유성 부분에만 잉크가 계속 묻을 겁니다. 그 과정을 하려면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잉크를 바르기 전에 판면에 해면 스펀지를 이용해서 물을 계속 발라주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판면에 해면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 물을 칠하고 잉크 한번 바르고 이 과정을 반복해주면 유성과 수성성이 서로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요. 나중에 처음에 스케치한 그 이미지, 유성으로 그린 그 부분에만 잉크가 묻어서 깨끗하게 찍힙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계가 나오네요. 바로 아라비아 고무액을 발라서 판면에 수성을 강화시켜준다. 계속 여백에 물을 발라준다. 이 두 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이미지 제작 판 위에 자 니들로 표시금을 긋고 이런 거는 이제 표시금을 왜 긋냐면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눈금을 그죠 형태 라인을 리소 펜슬 자 리도 펜슬 돼 있는데 리소 펜슬 다른 말로 리소 크레용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과 해목을 이용하여 드로잉을 한 후 활석가루 자 활석가루 자 거기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탈크 파우더라고 돼 있죠. 이 영어를 다시 한글로 풀어 적어 놓으세요. 탈크
탈크 파우더라고 돼 있죠. 탈크 파우더가 활석 가루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예, 그 하얀 분말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탈크 가루라고 그러는데요. 얘를 드로잉 전면에 가볍게 바르고 나머지를 털어버린다 했을 때 얘를 대체 왜 바를까요? 이제 곧 3번 단계 기억 때문입니다. 기억에서 답은 기억이 바로 뭡니까? 여기 할 일은 기억에는 어떤 걸 하죠? 자, 옆에 지금 기호가 빠져 있는데요. 그죠? 네. 자, 제일 위에 옆에 정답 보시면 판 위에 산도를 맞춘 아라비아 에치액을 이미지에 골고루 바르고 손으로 이미지를 그린 부분을 문질러 준다. 좀 긴데요. 자, 그 가로 안에 있는 그 문장을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를 배우는 단계니까 그 문장을 줄 그으세요. 아라비아 고무액을 판면에 판 위에 골고루 바른다. 여기를 줄 그으세요. 자, 좀 더 쉬운 내용이 아라비아 고무액을 판 위에 바른다 이고요.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풀었으면 판 위에 산도를 맞춘 아라비아 고무 에치액을 이미지에 골고루 바르고 손으로 이미지를 그린 부분 위주로 문질러 준다라고 풀었었는데 이거는 전문가용이고요. 우리는 답을 쓸 때 그 당시의 답은 아라비아 고무액을 판면 전체에 골고루 바른다입니다. 그러면은 이 탈크 가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그린 2번 단계에서 리소 펜슬 해먹으로 그린 부분이 다 번집니다. 그래서 리소 크레용과 해먹으로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이 탈석 가루를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파우더 가루처럼 아이들 왜 겨드랑이나 허벅지 사이에 습기 차면은 나중에 막 거기 막 곰팡이가 피니까 어때요? 거기 가루를 뿌려서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활석 가루를 뿌리면요. 나중에 이제 아라비아 고무액을 발라도 이 유성으로 그린 게 안 번져요.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기억은 답이 뭐다? 판 위에 수성을 강화시켜주는 아라비아 고무액을 전체를 발라준다. 이거는 약간 반 액체 같은 거라서 이제 손가락을 쫙쫙 펴서 바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3번에 그 뒤에 기억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발랐으면 판에 얇은 피막이 입혀지도록 손바닥으로 훑어주거나 가지의 수건으로 말끔히 닦아 말린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아라비아 고무액을 바르고 나서 쫙쫙 얇게 손바닥으로 훑어주거나 쫙쫙 펴야 돼요. 너무 두껍게 뭉쳐있으면 안 되니까. 가지의 수건으로 말끔히 닦아서 말린다. 그 다음에 테레핀을 사용하여 드로잉을 깨끗이 닦아낸 후 드로잉한 부분에 보호 잉크로 얇은 피막을 입혀 발린다. 여기 부분에 보호 잉크 갈아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내가 아직 기본 이론밖에 나는 배우지 않아서 여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나중에 심화 이론까지 꼭 배우고 나서는 이 부분 테레핀을 사용하여 드로잉을 닦아낸 후 여기서 테레핀을 사용해서 테레핀 줄 그으시고요. 혹은 석유 혹은 테레핀 드로잉을 닦아내면 이 드로잉은 뭐죠? 유성으로 그린 그 부분이에요. 유성으로 처음에 그린 그 드로잉 있죠. 이거를 닦아내면 지워집니다. 근데 지워진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느냐? 그거를 바른 흔적은 남아있어요. 대신 크레용의 까만색, 해먹의 까만색을 닦아내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위에 바르는 첫 번째 바로 잉크가 보호 잉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 잉크를 가로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요즘 나중에는 요 심화 부분에서 보호 잉크라는 요 내용은 외우게 됩니다. 자, 보호 잉크 이꼴 표시하시고 진구다라고 적어두세요. 요게 바로 진구다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와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판화 부분 심화 이론 꼭 요 단계 배우고 나서는 이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구다가 보호 잉크인데 얘는 왜 바르느냐? 지금 지워낸 그 유성 드로잉 부분이 여기가 원래 유성이었습니다 라고 강화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보호 잉크는 무색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이 석판화의 과정 중에 잉크 단계는 혹은 잉크의 종류는 총 3단계, 즉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심한 내용이니까 지금 제가 먼저 설명드리더라도 이해 안 됐던 적어만 넣으시고 나중에 꼭 보세요.
자, 첫 번째 잉크가 지금 거기 얘기하는 보호 잉크예요. 이게 바로 진구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재판 잉크라고 돼 있죠. 자, 재판 잉크 줄 그으세요. 가로하시고 롤 어핑이라고 돼 있을 텐데요. 재판 잉크가 재판. 이제 보호 잉크는 자, 유성을 인식시켜주는 잉크라면 재판 잉크는 그 판 자체를 판에 이제 완결을 시켜주는 상태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인쇄 잉크입니다. 요게 이제 최종 색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빨간색으로 이걸 찍을 거야. 그럼 빨간색인 거죠. 알겠죠? 여기에서 여러분 요거 두 개는 무색이에요. 얘는 최종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석판화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롤러인데요. 큰 대형 롤러가 항상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석판화 잉크 롤러는 양손에 이렇게 잡고, 그죠? 아주 큰 드럼통 같이 생긴 건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한 이만하잖아요.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생긴 거가 색깔 있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약간 까맣게 보이는데 전부 다 무색으로 돼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보호 잉크하고 재판 잉크인데 얘네들은 색깔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수한 성분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3번 단계에서 보호 잉크, 즉 진구다로 얇은 피막을 입혀 말린다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스케치한 유성 부분이 지워졌지만 거기가 유성이다라는 것을 한번 인식을 해주는 진구다까지 바른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4번입니다. 재판 잉킹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단계가 재판 잉킹 단계인데요. 좀 전에 있는 단계가 첫 번째 산 처리한 단계라고 치면 여기를 재판을 한다, 판을 만든다입니다. 니은. 뭔지 모르겠는데 바로 뒷문장 봤더니 물기가 있는 스펀지로 돼 있죠. 판을 적셔가며 재판 잉크로 얇게 여러 번 잉킹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말. 다시 얘기해서 판을 물로 세척하여 준다입니다. 자, 답지에 두 번째 줄 끝에 줄 그으세요. 판에 물을 묻힌다 혹은 판을 물로 세척한다입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물이 막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4번 계속 볼게요. 물기가 있는 스펀지로 판을 적셔가며, 왜? 판 위에 이제 물을 올리는 단계는 이제 수성을 강화시켜준 역할을 해서 수성분이 계속 묻어 있어야 됩니다. 해서 재판 잉크를 얇게 여러분 잉킹을 합니다. 재판 잉크 가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판 위에 물기를 말린 후 활석 가루를 드로잉 전면에 바르고 나머지 털어버린다 했는데 이게 아까 위에 있는 과정과 똑같죠? 2번 단계 마지막하고. 활석 가루를 또 불렸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두 번째 산 처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억이 또 뭐한다? 아라비아 고목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활석 가루를 뿌린다 할 때는 그 다음 단계 아라비아 고목을 묻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5번의 두 번째 산 처리는요. 어때요? 비슷해요. 과정이 3번하고 얇은 피막이 입혀지도록 손바닥을 훑어주거나 가지수건으로 닦아내고 나서 테레핀으로 재판 잉크를 닦아낸다. 자, 테레핀으로 이번에 닦는 건 뭐예요? 재판 잉크죠. 그죠? 아까 3번 단계에서 테레핀으로 닦아낸 건 뭐였어요? 드로잉 한 거. 처음에 유성 드로잉 한 거. 5번 단계에서는 닦는 게 뭐예요? 재판 잉크. 재판 잉크가 무색이어도 어쨌든 간에 잉크가 올라간 거니까 닦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색깔을 올릴 거라. 마지막 색을 올리려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재판 잉크에다 그냥 올리면 약간 때가 탄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에서 테레핀으로 재판 잉크를 닦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판 잉크 가라하시고요. 이거 만약에 문제 내면은 헷갈리겠죠. 아까 3번에서 그죠? 닦아내는 거는 처음에 그렸던 유성 드로잉인데 요번에 닦아내는 거는 재판 잉크 올린 거네요. 이런 거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6번. 자, 니은이 또 비어있죠. 또 물칠합니다. 왜? 색깔 올리기 전 단계에서는 또 판면이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 또 마찬가지예요. 답이 똑같아요. 판면에 물을 적신다. 해놓고 물기가 있는 스펀지를 판을 적셔가며 석판 잉크로 이제 잉킹한다. 여기서 이제 석판 잉크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소 잉크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인쇄 잉크입니다. 그래서 인쇄 잉크가
인쇄 마지막 잉크가 석판 잉크라고 부르는 거는 요거 하나만을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색을 찍을 거야 라는 그 석판 잉크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름만 잉크지 색은 아니에요. 요거는 뭐 색깔이 뭐 다양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얘만 이제 내가 파란색으로 할 거야. 그럼 파란색 잉크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물기를 말린 후 파라지를 이제 드디어 프레스기에 올려놓고 찍네요. 자, 여러분 요 단계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꼭 여러 번 나중에는 반복해서 외워두시고 요거는 어쨌든 저는 올해 74페이지, 75페이지 요 평판에 대한 요 내용은 완벽하게 암기 이해, 각 단계 가로치기에 대한 대비, 어떤 잉크냐, 잉크 종류 세 가지. 첫 단계에서 카운트 애치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나중에는 꼼꼼히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답이 문제가 하나 더 있어도 조건이 제일 위에 보시면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기억, 니은 적었어요. 자, 위에 문제 마지막 줄에 뭐라 되어 있죠? 석판화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기본 원리 줄 그으시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석판화에서 이미지가 형성되는 기본 원리. 즉, 석판화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찍히는가 이미지 제작 원리예요. 그냥 특징이 아니죠? 이미지 형성 원리죠. 근데 기본 원리다? 이거를 절대 제작 과정을 쓰시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작 과정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옆에 이거는 바로 답지로 올리세요. 답지로 외우세요.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배수성의 원리로 해먹이나 크레용 등 유성 재료로 그린 부분에는 잉크가 올라가고 물칠을 한 여백에는 잉크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만든다. 정말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평판하면은 바로 이 배수성의 원리인데 이걸 이렇게 좀 요 정도는 풀어 써야죠. 유성으로 그린 부분은 잉크가 올라가지 묻지만 유성이 올라가지 않은 여백 부분은 물칠을 해서 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잉크 묻지 않는다. 이런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외워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16년도 기출문제 76페이지죠. 자, 이제 16년도는 갑자기 또 급 쉬워졌어요. 그리고 또 평판하네요. 이번에는 모노타이프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기입형으로 나온 건 처음이지만 이미 우리는 앞에서 풀었어요. 모노타이프가 표 형식으로 나왔었죠. 아까 앞에서 풀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다음에 설명을 참고해서 가로 안의 공통. 자, 가로 안의 공통은 제일 쉽다고 했죠. 가로는 유리판이나 셀룰로이드, 금속판 등의 판재 표면의 수성 또는 유성의 물감, 잉크로 그림을 그리고 종이에 찍어내는 것이다. 이거 보자마자 모노타이프네 라고 적으면 되겠죠. 판을 이용해 여러 장의 작품을 제작한 일반 판와는 달리 뭐죠? 대체로 하나의 판에서 한 장만을 찍는다. 자, 그리고 요거를 외우세요. 이것은 즉 모노타이프는 줄 그으세요. 17세기에 카스틸리오네에 의해서 시도되었고 이제 외우세요. 이거는 카스틸리오네라고요. 17세기 바로크 시대 그죠? 이탈리아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후 블레이크 자 블레이크 드가 자 19세기에 블레이크 드가는 전부 인상주의에서 활동을 한 드가 그리고 블레이크는 인상주의에서 약간 나중에 이제 감각을 좀 표현해서 그죠? 복합적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블레이크 드가 그리고 시초는 카스틸리오네 누구? 카스틸리오네 모노타이프의 시초입니다. 이런 걸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카스틸리오네는 지금 어렵지만 가로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제 평판화가 결국 연 두 번 나오다가 다시 또 오목판화 이제 보니까 로코가 또 나왔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로코라는 용구가 그저 뒤에 나온다고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다음은 오목판화의 한 기법을 6단계 제작 과정을 구분하는 것이다 해놓고 제작 과정인데 단계를 나눴네요. 좀 전에 평판화도 단계를 나눴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눠서 빈칸을 뚫기 시작했네요. 이 판화 기법에 관하여 작성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특히 요 작성법 줄 그으세요. 17년도부터 18년, 19년 올해까지 변화된 새로운 유형 중에 하나가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조건을 따로 밑에 박스에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도 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성 방법 요거를 특히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단계 6개가 있는데 자, 4번은 통째 비어져 있고요. 2번에는 기억의 밑줄의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봤더니 1번은 뭐예요? 자, 동판을 자르고 광택 나도록 연마제로 닦는다. 아까 우리 평판에서도 첫 번째 단계 뭐였죠?
석판화 자체를, 그죠? 알루미늄 판을 일단 물로 씻는다, 뭐, 카운터 해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다 처음에 연마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상태인데, 아까 평판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1번 단계를 왜 할까요?